안녕하세요. 북TV 365 이금비의 인터뷰쇼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방송 감이 좀 오늘은 시계 남자를 말하다가 쓴 이은경 저자를 만났는데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항상 기자라고 부르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이은경 기자라고 부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야, 시계는 남자를 말하는군요. 여자를 말하는 건 뭔지 조금 궁금한데. 요즘은 시계가 여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도 굉장히 신경 써서 이 방송을 가야 되겠군요. 자, 이은경 씨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대한민국 1호 시계 컨설턴트예요. 시계 컨설턴트는 뭐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시계 칼럼니스트는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분 계신데요. 네. 시계 칼럼니스트 더하기 시계 관련 일들을 모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저는 시계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시계 컨설턴트라고 자칭하게 되었습니다. 시계로 소통하는 사람? 네, 앞으로 저처럼 시계 컨설턴트가 되고자 하고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시계에 대해서 사실 그때 저도 피 끓는 20대 중후반이라서 뭐 액골, 키키 같은 약간 쉽게 말하면 영 패션지. 네. 근데 사실 거기가 진짜 패션의 진원지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키키, 세시, 액골 같은 잡지들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었고 또 저 역시도 대학 졸업 후 관심이 많이 가던 분야라서 그때는 굉장히 재밌게 일을 했고 그리고 제가 괜히 어설픈 컬러를 입는 것보단 블랙이 뭐 세련됐고 좀 자신 없을 때 블랙으로 그냥 입어주는 게. 네, 그냥 블랙으로. 제가 어제 이은경 기자가 블랙으로 입고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제가 빨간색 한번 입어봤습니다. 봄 같고 아름답습니다. 저도 사실은 항상 블랙으로 입고 다니다. 네. 패션 기자들 흉내를 내서 저는 시사 잡지에서 주로 일을 했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롯데백화점에서 나오는 그 명품 잡지 에비뉴엘 거기는 뭐 쉽게 글 쓰기도 힘든데 거기서 시계하고 주얼리를 담당하시면서 이제 시계에 눈을 떴다 뭐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간조선 신동아, 뭐 에스콰이어, 노블레스, 오피셜, 뭐 이게 최고의 남성 잡지, 시사 잡지에서 시계 칼럼을 이제 기고한 정말 그야말로 정상적인 잡지가 인정하는 그런 컨설턴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반갑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책이 시계, 남자를 말하다인데 남자의 유일한 액세서리는 시계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이걸 전부 다 이걸 이제 쭉 보니까 시계를 찬 남자와 안 찬 남자. 그러니까 이은경 기자는 시계를 찬 남자를 굉장히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기까지 시계를 접하고 이 책을 쓰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전부. 책을 정확하게 쓰기 시작한 건 지난 여름부터 썼지만 시계를 안 읽기 시작한 거. 좋아하면서부터 처음에는 그냥 너무 저도 모르는 분야라서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해서 뭐 책을 쓰는 거는 아예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책을 쓰면 어떨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주간조선이나 에스콰이어, 뭐 다른 잡지들에 기고를 하면서 이런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모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시계 하나를 갖고 이렇게 할 말이 많은가. 네. 그게 정말 놀랐고요. 근데 이 많은 시계 전문적인 거랑 그다음에 수많은 에피소드 이거 취재하고 찾기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집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너무 다행이었던 게 제가 에비뉴엘 다니면서 또 계속 시계 칼럼을 써왔고 또 마침 주간조선 같은 시사 잡지에도 시계 칼럼을 2011년 이후부터 쓰면서 자료조사도 엄청 많이 했고 사전조사 같은 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런 칼럼들이 없었다면 이 책을 뭐 6개월 정도 기간에 다 쓸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다 그때 썼던 원고들의 업데이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한 부분이 한 70% 정도는 됐습니다.
아 오늘 이상하게 오늘 저기 맨날 여기 올 때 보면 남자들이 좀 많이 와 있는데 오늘 남자 한 명도 없네요. 그래서 시계를 찾는지 안 찾는지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시계 우리 박현진 PD 시계 찾네요. 박현진 PD는 항상 네. 시계를 차고 다니시고요. 멋지십니다. 저기 또 오늘 아나운서는 시계 차셨나요? 최현진 아나운서는 안 찼어요. 저 일부러 오늘 갖고 왔어요. 근데 이런 시계 네. 한번 감정을 하신다면 이 스와치 시계는 어떤 스와치 시계가 이게 가격은 되게 저렴하지만 여기 네. 되게 좋은 시계라는 전 되게 좋아하는 그래요? 브랜드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몇 개 이상을 만들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10개, 20개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좋은 들어 거예요. 우리가 뭐 10,000개, 40,000개 이런 식으로 만들기로 하면 이게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이걸 찍어내지 않아요.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매번 새로운 아. 컨셉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이것도 무슨 에디션처럼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타임스퀘어 사실 이건가요? 이건 사실 맞아요. 타임스퀘어에 있는 그 스와치 매장에서 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그러면 이런 시계는 타임스퀘어에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거기서만 살수 스와치 있다 시계예요.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스와치는 이런 식으로 에디션을 되게 잘 만들어내고 근데 뭐, 좀 좋은 거네요. 뭐 예술가들이랑 콜라보레이션도 엄청 많이 하고 네.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거고요. 네. 그 시간마다 어떻게 색깔이 바뀌나 그거 해서 한 건데 아. 사실은 제가 시계를 안 끼는데 이거 시계를 오늘 한번 갖고 와봤고 또 하나는 이거는 네. 사실 제가 뉴욕 갔다 조카한테 선물했다가 조카가 조카가 이제 커갖고 안 깨가지고 제가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와치는 가격도 저렴하고 또 뭐 공항 같은 데서 면세점에서는 특히 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생애 첫 시계가 스와치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스위스 가서 약간 젊은 시계 제작자나 아니면 뭐 시계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생애 첫 시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스와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그러면 이은경 기자는 이제 나중에 그 에비뉴에를 잡지 하다가 시계를 알게 네. 됐지만 생애 첫 시계가 뭐였어요? 그 첫 전에는 시계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안 나고. 그럼 요즘 갖고 있는 시계 혹시 좀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시계를 갖고 왔는데 거의 시계에 집이 있어요. 아니 시계 집. 이거는 사실 부쉐론인데요. 부쉐론은 네, 파리 프랑스 브랜드예요. 주얼리 브랜드고요. 뭐 저는 에비뉴엘은 뭐 여성 패션지기 때문에 주얼리랑 시계를 같이 했었는데 제가 막상 저도 이제 시계 공부를 하면서 나도 시계를 하나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전에는 좋은 시계가 없었거든요. 그럼 여기 처음으로 산 좋은 시계예요? 네, 제가 처음으로 산 좋은 시계인데 기계식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시계를 산 이유는 그러니까 이 시계,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집을 따로 줘요. 근데 이게 뭐 동그란 시계도 아니고 뭐 남성 시계도 아니고 기계식 시계도 아닌데 이렇게 차고 있으면 너무 이렇게 예쁘다. 아름다워요. 네, 그리고 이 시계의 좋은 점은 시계 장사. 네, 지금 끼고 있는 것도 있네요. 아 이거는 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얘는 시계는 아니고 시계줄로 만든 줄이네요? 팔찌예요. 오,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어떤 시계 차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너무 많은 시계를 차고 싶기 때문에 팔찌. 네, 무언가 이렇게 선택하기 어려워서 아예 없는 시계줄 이렇게 누가 보면 시계 차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네, 백화점에 갔는데 있길래 그냥 보는 순간 구입해서 음. 잘 차고 있는 팔찌고요. 근데 이 시계는 진짜로 좋은 게 탈부착이 너무 편해요. 예쁘다. 그리고 오늘 제가 블랙을 입고 왔는데 네. 블랙에다가도 어울리면 네 블랙에 쉽게 아이고 긴장되시는군요. 네. 오늘 옷을 딱 제가 끼우는 너무 거구나. 긴 걸 입고 왔나 봐요. 이렇게 끼울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블랙에는 이렇게 정장 입을 때도 이렇게 입을 수 있는데 이렇게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빨간 사실 좀 때가 타긴 했는데 이렇게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한테 해드려도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시계줄을 바꾸는 해주지 것 말고 그냥 자체가 주면 안 되는구나. 제 첫 시계는 제가 저희 둘째 아이 출산하기 전에 네. 좀 힘든 때가 있어서 네.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저에게 선물한 제가 저에게 선물한 시계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부제로는 주얼리 브랜드라서 저는 주얼리 브랜드에서 나온 시계를 좋아해요. 예쁘다. 그 이유는 이거 주얼리서 어쨌든 오늘 네, 방송 주얼리처럼 끝날 때까지 한번 끼고 있어 좀 보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리고 이 또- 시계는 네. 어쨌든 자세히 보면은 네. 스위스 메이드라고 찍혀 있지 않고 플라스 방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 부쉐론이란 주얼리 하우스는 파리 플라스 방돔에 처음으로 입주한 주얼리 브랜드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얼리 브랜드들이 다 플라스 방돔에 입점해 있는데 그 시작은
부쉐론이었고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는 플러스 방독이라 적혀 있고 아무튼 이 시계 하나만 갖고도 1시간을 넘게 그러니까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이 시계를 선택을 한 거죠. 예. 하여튼 그 다른 시계를 혹시 다른 시계는 제가 시계를 공부하면서 좀 나는 좀 그래도 남들과 조금 시계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있으니까 외국에 가서 벼룩시장에서 대단한 물건을 만날 수도 있어라는 자만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2010년에 이태리 와. 밀라노로 출장을 갔을 때 토요일마다 열리는 벼룩시장을 정말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제가 이렇게 되게 발견한 회중시계예요. 오메가 회중시계가 아주 뭐 희귀본은 아니지만 이런 빈티지 워치를 한국에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럼 이거를 지금 이게 거기에서 샀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가격이 그때 얼마였고 만약에 진짜 처음에 나왔을 때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제가 가격적인 면은 잘 몰라요. 저는 가격적인 기사를 면은?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 시계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계 트렌드 자체가 약간 레플리카예요. 복고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4, 50년대 시계, 그러니까 70년대 쿼츠 시계가 나오기 이전에 쿼츠 전자식. 네, 그 시계가 나오기 이전에 기계식 시계가 유행하던 때 그리고 손목 시계에서 회중 시계로 넘어가던 시기의 디자인이 손목 시계로 구현돼서 오는 게 요즘 유행이거든요. 근데 이 시계를 보면은 초침이 여기 작게 있잖아요. 6시 방향에. 근데 이게 스몰 세컨즈예요. 근데 손목 시계 중에도 이렇게 스몰 세컨즈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 많거든요. 그건 이렇게 회중 시계나 4, 50년대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시계에서 시계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이 또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것도 구경시켜야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브래들리 시계라고 제가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거는 되게 멋있다. 네, 킥스타터라는 무슨 펀딩을 해서 제작을 하는 그런 데인데 이게 우리나라 뭐 MBA 나오신 분이 만든 시계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개발을 하신 시계인데 이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계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져야 되는구나. 네, 이게 이렇게 시각장애, 자기 친구가 시각장애인 친구에서 영감을 받아서, 왜냐면 시각장애인들은 시계를 못 보잖아요. 몇 시인지. 근데 이거를 왜 사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걸 구매함으로 인해서 펀딩이 돼서 그걸 갖고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이 펀딩이 돼야지 이 시계를 제작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시고. 네, 그런데다가 뭐 보는 시계는 많지만 만지는 만지는 시계는 시계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도 없는 데다가 시계 컨설턴트라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재밌는 시계를 소개시켜 줄 수 있겠다 싶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약간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좋은 시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오늘 또 할 얘기가 많아서 네.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면서 봤어요. 우리 이 기자는 언제부터 시계 해박하게 되었나? 이게 뭐냐면 네. 그때 시크릿 가든 할 때 그랬잖아요. 길라임한테. 길라임. 우리 길라임은 언제부터 이렇게 이뻤나? 그거 한번 흉내내서 해봤는데 여기가 지금 어딥니까? 지금 여기는 지난해 오픈한 스위스 바젤에 있는 박람 매장이에요. 메세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는 바젤만 열리는 곳은 아니고요. 아트 바젤이라고 매년 6월에 열리는 행사가 있는데 그 아트 바젤도 열리는 되게 큰 박람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코엑스. 네. 야, 근데 하여튼 멋있네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이거 롤렉스. 네, 그 안에 이렇게 딱 들어서면 저는 그래서 항상 친구들에게 스위스를 갈 때 나 코엑스가 바젤에 있는 코엑스를 가라고 말하고 하는데 정말 막상 코엑스 입구를 딱 들어서면 롤렉스 부티크, 뭐 쇼파드 부티크, 태고웨어 부티크 같은 3층, 4층짜리 되게 큰 브랜드 부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 부스 크기 자체가 그 브랜드의 권력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롤렉스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롤렉스 부스도 지난해 리뉴얼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젤월드 전체가 리뉴얼을 하면서 예년보다 훨씬 더 커졌고 그래서 이 안에 가면은 시계가 전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진짜 계단으로 올라가 각자 다 미팅룸이 있고 미팅룸에는 롤렉스 새로 나온 시계가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계를 볼 수 있는. 지금 그럼 이은경 기자는 그 여행 갈 때도 대부분 박람회하고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경우가 많겠네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박람회 가서 끝나면 오는 뭐 한 3일 정도만 보고 오는 그런 식으로 한 3, 4년을 다녔는데 사실 바젤을
바젤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젤 구시가지는 이 바젤월드가 열리는 메세랑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구시가지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3, 4년 동안. 그래서 바젤이 아니라 정말 코엑스를 가는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은 좀 시간을 내서 바젤 다리만 건너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강은 라인강인데 라인강만 건너가면 구시가지인데 그걸 못 가봤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한두 시간 시간을 내서 돌아봤는데 그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 정말 이제 바젤을 봤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가면 하루든 이틀이든 붙여서 독일 국경이라서 옆에 있는 비트라 뮤지엄 같은 유명한 데도 가고 그냥 좀 더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이제 기자로서 이렇게 이를테면 네. 거기 초청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아니면 잡지에서 발견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서 네. 자기 돈을 내서 이렇게 공부하러 가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거의 없고요. 뭐 저도 사실은 100% 제 돈을 내고 가지는 않아요. 많이 뭐, 비싸죠 사실 그 네. 항공까지는 제가 하겠는데 숙소 자체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네. 쥐리가 바젤이랑 1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쥐리에 묵지 않는 한 바젤에 묵는다는 것 자체가 바젤월드 기간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브랜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은 시계에 관심 있다고 거기까지 가서 보기는 쉽지 않겠네요. 네, 만약에 거기에 뭐 기자나 홍보 담당자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뭐 개인적으로 가서 구경할 수는 있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가서 보기엔 그 비용과 그 시간을 들였는데 왜냐면 부스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바젤 월드까지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부스 안에는 초대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프레스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계를 볼 수는 있어요. 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주말 되면 바젤월드 기간이 항상 주말이 한 번 끼는데 그때 되면 뭐 강아지를 끌고 오거나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오거나 가족 단위로 오는 스위스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들은 그냥 시계만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스위스 혹시 여행 간다 할 때는 박람회 기간인지 아닌지 잘 맞춰서 한번 가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스위스는 왜 시계를 잘 만들고 시계가 붐이 일어났을까요? 스위스가 사실은 시계를 잘 만들기 시작한 건 16세기, 17세기 정도 이후부터인데요. 원래 시계를 진짜 잘 만들던 사람들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이랬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시계를 잘 만들다가 종교혁명이 일어나면서 칼뱅이 신교도들을 이끌고 제네바로 이주했어요. 왜냐면 제네바는 프랑스랑 국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주하면서 그들은 시계를 계속 만들었고 원래 제네바 사람들은 그리고 손재주가 좋은 금, 은, 세공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아가다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금, 은을 세공한 그런 비싼 아주 사치품들을 못하게 하는 칙령이 내려지니까 제네바 사람들이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때 프랑스에서 이주해온 와치메이커들이 제네바 사람들에게 시계 제작 기술을 알려줬는데 어차피 손재주가 좋던 사람들이니까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더 상승 작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스위스는 겨울이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좀 척박한 땅이고 그러니까 겨울에 가족끼리 모여서 자연광 받으면서 시계를 제작하기에 자연 환경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위스 하면 시계 떠오르는 게 참 대단해요. 자 이제 뭐 이 책을 보니까 막 시계 이야기 무궁무진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던데 일단은 재밌는 시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는데 이 시계는 지금 뭡니까? 이 시계 이게 어떤 겁니까? 지금 이 시계는 왼쪽에 있는 시계. 빠네라이인데요. 빠네라이. 네, 빠네라이 슬라이테크라고. 저도 사실은 빠네라이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계 제가 이제 시계 컨설턴트로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베스터 스텔론이 빠네라이에게 직접 제작을 의뢰해서 이건 최근 버전이긴 한데 사실 빠네라이는 이탈리아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었고 제작을 많이 하는 브랜드도 아니었는데 뭐 실베스터 스텔론의 눈에 띄어서 현재 거의 전 세계 남자들이 로망이 된 시계고 가격은 어느 정도 할까요? 가격은 저도 사실 가격을 잘 모르지만 1,000만 원이 조금 넘거나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롤렉스인가요? 네, 이거 롤렉스인데 뭐 롤렉스는 롤렉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롤렉스는 그냥
기본으로 하나를 가지고 기본으로? 시작하는 게 저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시계에 관심이 많아서 롤렉스는 너무 흔해서 안 사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다른 브랜드 시계들 몇 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롤렉스는 기본으로 결국 사라. 한두 개 다른 브랜드 사시다가 결국 또 롤렉스 사시더라고요. 롤렉스의 매력이 뭔가요? 롤렉스는 디자인도 잘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고. 네, 그리고 그냥 어딜 가도 롤렉스인 걸 알아봐주고 또 롤렉스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튼튼해요. 네. 이거 지금 롤렉스가 좀 제일 싼 건 어느 정도 하나요? 그걸 알아야 돼. 400에서 500만 원. 400에서 500? 네. 열심히 모아야 되네요. 에어킹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비싼 건 엄청 비싸죠. 그쵸, 비싼 거. 그러니까 사실 시계 롤렉스는 비싼 이유는 단 하나예요. 플래티넘을 쓴다거나 금을 쓴다거나 다이아가 박혀 있으면 비싸지는 거고요. 왜냐면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굉장히 단순해요. 몇 개 뭐 데이토나나 뭐 요트마스터 같은 기능이 추가된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롤렉스는 뚜루비용이나 미니 리프터 같은 게 없거든요. 보통 뭐 패션 기자나 뭐 이런 기자들 보면은 조사 빼고 다 영어로 하는데 역시 그러시군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설명하려면 네. 제가 유식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어쨌든 그 보통 우리가 물건 살 때 비싼 걸 사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그걸 중고로 나중에 팔 수 있나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롤렉스 네. 그게 가능해요? 네, 롤렉스가 또 인기 있는 이유가 환금성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하나 어떻게 좀 이제 뭐 네. 장만해두고 사실 저는 롤렉스를 저도 맨 처음에 시계를 하면서 롤렉스를 막 아주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롤렉스는 제가 공부하지 않아 저보다 아는 분들도 너무 많고 많으니까. 이랬는데 롤렉스가 1년에 거의 10%씩 가격이 올라요. 오. 그래서 제가 만약에 5년 전에 시계에 관심이 있었고 8년 전에 롤렉스 샀다면 1000만 원도 안 하고 시계를 샀을 텐데 지금 만약에 그 모델을 사려면 1000만 원이 넘어 있는 거죠. 샤넬 가방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환금성도 좋고 또 뭐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 뭐 불황 속에서도 네. 외국 시계는 잘 나간다는데 네.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시계 기본적으로 500에서 1000만 원, 뭐 1000에서 2000만 원짜리 시계를 사시는 분들 자체가 불황과 좀 관련이 없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저는 불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개념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예전에는 시계를 사는 게 필요 없어서 안 샀다고 했지만 요즘은 시계가 점점 부각되면서 월급을 모아서라도 5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사려 하는 왜냐면 여자들이 명품 시계를 사기 위해서 명품 가방, 아니 명품 백을 사기 위해서 명품 백 개를 드는 것처럼 일반 남성분들도 약간 그런 분들이 조금씩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 이를테면 품격 뭐 그런 걸까요? 삶의 질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걸까요? 꼭 허영 사치라기보다는 네,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매번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니까. 하나 정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 세대 때는 예물시계를 다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물시계 하나쯤 좋은 걸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거에 약간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이 시계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아까도 뭐 처음에 나왔지만 액세서리가 시계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대변하는 거다. 여자들이 가방 좋은 거 드는 거죠.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시계는 기계잖아요. 기계. 그리고 시계 역사를 이렇게 다시 되짚어보면 공작, 뭐 왕 이런 사람들만 좋은 시계를 갖고 있었던 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약간 액세서리의 개념, 팔찌의 개념으로 시계를 찾지만 남자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시계를 들고 다녔고 찾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또한 기계를 좋아한다는 남자들만의 기계. 약간의 뇌구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자동차를 타는 이유가 비싼 자동차를 타는 이유가 그게 더 안전하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차 타고 갔을 때 차에서 내릴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런 느낌처럼 시계 역시도 진짜 살짝만 보여도 이 남자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좀 달라진 풍경이 이제 제가 좀 약간 연식이 되는 나이다 보니 우리가 중학교 들어갈 때 이제 부모님들이 시계를 선물해 줬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뭐 휴대폰 같은 걸로 시계가 다 되고 그래서 시계를 끼는 애가 없는데 우리는 어릴 때 시계 끼는 애, 시계 안 끼는 애 이게 좀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또 울산에 살았는데 울산에서는 밀수품이 많아가지고 다 시계를 끼고 있었어요. 요즘 시계가 참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많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남자 스타들은 다 시계를 끼고 있고 하여간 누구나 시계를 끼고 있던데 결국은 그 남자 스타들이 시계를 끼고 있어서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이게 조정석인 것 같은데 네. 이 시계가 지금 뭐 여기 있나요? 네, 최고다 이순신 나올 때 캡처받은 사진인데요. 요새 파란색. 이게 요거예요. 네, 네, 왼쪽에. 네. 이 시계가 이름이 뭔가요? 크로노멧 44. 브라이틀링 어. 크로노멧 44. 는데요. 남자 스타들이 워낙 좋아하고 사실 브라이틀링은 젊은 남자 딱 조정석 씨 나이대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차시고 그 꽃보다 할배 맨 처음에 유럽 갔을 때 이서진 씨도 브라이틀링의 다른 모델을 차고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종종 제 블로그에서 가장 많은 이렇게 검색을 한 포스팅을 보면 브라이틀링 시계가 제일 많아요. 사람들도 그걸 좋아하는 네, 얼마 전에 끝난 별그대에서 김수현 씨는 불가리 시계를 찾고 그 이휘경으로 나온 박혜진 씨는 박혜진 씨. 브라이틀링 시계를 찾는데 포스팅 검색 순위를 보면 이휘경 시계가 훨씬 많아요. 그 정도로 남자들은 브라이틀링 시계를 이것도 좋아하는 우리가 것 같아요. 궁금한데 네. 가격이 항상 궁금하거든요. 브라이틀링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음부터는 가격 공부도 더 열심히 하려고요. 근데 한 8,900? 8,900? 네. 요즘 시계 가격이 사실 브라이틀링이 예전에는 한 600, 500, 700 이 정도였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무브먼트가 바뀌었거든요. 올라가는구나. 네. 무브먼트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이은경 기자한테 메일 한번 보내드린 적도 있는데 그 배용준 제가 이제 배용준 옛날에 취재를 여러 번 해놓으니까 배용준 홈피를 제가 자주 들어가는데 항상 배용준 씨도 시계를 끼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끼고 있었던 그게 뭐였더라? 리샤드 밀 또는 리차드 밀이라고 부르는 리샤드 밀. 예. 프랑스 브랜드인데 그거 역시 뭐 근데 스위스에서 하여튼 만들긴 저는 하지만. 굉장히 이은경 기자를 제가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싹 팔만 흔들면 그 시계 이름을 안다는 거.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야.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네. 약간 신이 저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가끔 들어서 약간 이런 좀 미신 같지만 그러니까 네. 약간 보면 누군가가 아는데? 귀에서 속삭여요. 무슨 시계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모델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 김수현 시계는 뭐 딱 보면 불가리였지만 저는 딱 보고 있으면 저거 롤렉스 약간 이렇게 귀에서 들려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인터넷 구글이나 네. 이런 데서 찾아봐요. 정말. 롤렉스의 비슷한 모델을. 그러면 정말 딱 그 시계가 딱 있어요. 그렇게 됐던 게 추신수 시계였었어요. 추신수 씨는 무슨 시계 차고 있고? 로저드비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좋은 거겠죠? 네, 로저드비도 엄청 좋은 시계인데 아무튼 로저드비 지금 근데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웬만큼 좋은 시계는 한 1,0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좀 그 정도? 500? 500, 600? 네. 1000? 아주 비싼 시계도 있겠죠. 그건 또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한번 네. 해보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여자 스타들은 시계보다 팔찌인데 남자 스타들은 하여간 다 시계더라고요. 역시 남자의 패션의 완성의 시계.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어제 이제 한번 네. 그 남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네. 시계를 조금 보통 이제 우리 일반인 남자들이 어떤 시계를 찾으면 좋겠나 했더니 두 개를 선택해 주셨는데 왼쪽에 거 롤렉스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냥 롤렉스는 네. 결국 언젠간 사게 되는 시계인 것 같아요. 자기 시계 컬렉터들이 컬렉션에 하나쯤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롤렉스에 완전 피를 받으셔서 롤렉스 모델만 계속 구비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롤렉스만 계속. 네, 뭐 다른 왜냐면 롤렉스도 되게 다른 그 베리에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고 옆에 있는 시계는 100만 원이 안 하는 시계예요. 이 브랜드 뭐예요? 시티즌의 에코 드라이브 시티즌이라는 시계예요? 미국 아니 일본 브랜드. 옛날에 그러니까 네, 시티즌. 우리가 네. 중학교 아까 들어갈 때 시티즌 네. 시계를 다 샀어요. 세이코, 그 당시에. 시티즌. 세이코하고 시티즌. 네. 오 아직도 시티즌이 있군요. 오리엔트라는 시계도 있었던 것 우리 같은데. 네. 모르겠네. 한국 시계인지. 네. 시티즌이에요? 이거 네. 100만 안 되는 시계인데 이게 좋은 건가요? 네, 50만 원은 좀 50만 넘고 원? 100은 안 하는 시계인데 슈퍼 티타늄이라고 해서 티타늄으로 만든 시계인데 굉장히 가볍고 이게 에코 드라이브라서 건전지를 거의 10년에 한 번 갈거나 거의 안 갈아도 되는 그러니까 갈긴 갈되 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전지가
들어가는 쿼츠 시계는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한 10년 정도 찰 수 있는,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시계가 구동하는 건데 정확하고 또 쿼츠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편하고 가볍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3개의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게 크로노그래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들이 크로노그래프를 되게 좋아해요. 브라이트닝을 좋아하는 이유도 좀 뭔가 복잡한 이런 이 안에 느낌이기 있다 뭔가 때문이니까. 다른 여기 뭐 다른 네. 도시에도 나올 수 있고 네. 뭐도 온도도 나오고. 그리고 뭐 시티즈는 계속 시계를 만들어 온 일본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가격 대비 좋은 시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이 시계 남자는 말하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뭐냐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여자들은, 특히 제 주변에도 시계 끼는 여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왜 흔히 말하는 이제 가방 브랜드의 네. 시계들, 뭐 에르메스나 아니면은 뭐 까르띠에, 네. 그다음에 무슨 뭐 그런 시계 대부분 많이 끼는데, 그런 시계들도 좋은 시계인가요? 까르띠에, 에르메스, 뭐 펜디, 밴드. 페라가모 두 개 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까르띠에나 에르메스는 시계 법인이 따로 있고 시계를 만드는 공방이 따로 있어요. 스위스 내에. 그러나 펜디나 뭐 페라가모, 셀린, 뭐 버버리 이런 브랜드들은 시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에 디자인이나 이런 걸 주고 제작을 맡기는 약간 OEM 방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제 시계 책을 보면은 패션 브랜드인가 패션 시계인가라는 섹션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샤넬 시계도 패션 워치라고 말하면 샤넬에서도 싫어하고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디올,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등이 전문 시계 공방을 갖고 시계를 제작하는 브랜드들이고요. 그 기타의 뭐 패션 브랜드들 대부분이 뭐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 뭐 엠포리오 아르마니. 그러니까 엠포리오 아르마니는 어때요? 엠포리오 아르마니도 파슬이라는 미국 시계 브랜드가 제작하는. 제가 사실은 엠포리오 아르마니를 갖고 있는데, 네, 많이들 그건 한국 좀 분들이 많이 그리 좋아하시는. 비싸진 않지만, 예. 네. 그럼 명품이라고 하긴 좀. 엠포리오 아르마니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좋니 안 좋니라고 말하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물론 겨우 가격도 갖고 비싸고. 근데 그 이유는 아르마니 자체가 엠포리오 아르마니를 패션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엠포리오 아르마니는 아르마니 레벨에서 약간 그 라벨의 이 밸류를 봤을 때 그 세컨 라벨이거든요. 세컨 레벨, 예. 네. 그리고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실제로 금으로 된 그 좋은 무브먼트를 넣은 시계를 한정판으로 제작을 한 적이 있었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부틱에서만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엠포리오 아르마니는 뭐 전 세계 이런 리테일 샵들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 의미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거의 많이 끼고 있는 게 엠포리오 아르마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또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르마니라는 네, 아르마니라는 상징성, 그 다음에 디자인이 또 예쁘잖아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계를 만드는 곳인지 그냥 브랜드만 갖고 어디다 맡기는 것, 이거 자기가 잘 구별해서 사야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참 이 책을 보니까 희귀한 시계들에 대한 네. 얘기들이 정말 많던데 한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요거는 정말 이거 예쁜 것 같아요. 다 회중 시계네요. 왼쪽에 있는 시계는 왼쪽에 있는 시계는 파텍 필립 시계고요. 파텍 필립. 1989년에 파텍 필립이 창립 150주년을 맞아서 제작한 시계인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 안 나? 4개? 네 개? 4개만 제작을 했는데, 이게 개발하는 데만, 이 무브먼트를 개발하고 이런 걸 개발하는 데만 5년, 제작하는 데만 4년이 걸린 시계고요. 33가지의 기능이 들어있는 걸로 제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막 대본을 준비해온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게 칼리버 89라는 시계인데, 이 시계가 당시에 한 60억 원 정도에 팔렸다고 해요. 근데 이 시계를 또 봐야 하는 이유가, 이 시계를 제작하게 된 배경이 1930년대 파텍 필립의 그 고객 중에 하나, 미국의 은행가인 사람이 이런 비슷한 시계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제작을 해달라 그래서. 근데 그 시계가 경매에 나왔을 때, 스위스 그 시계 경매에 나와서 120억 원에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계 경매 역사상 가장 비싼 시계를 기록하고 있는 그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이게 경매가 되기 전에 제작한 시계이긴 하지만 그때를 해서 오른쪽에 이거는 그냥 그 옆에 시계는 마리 앙투아네트 시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좋아하고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복잡하긴 시계인데 하네요. 이거 안에 완전히 시계 바늘만. 여기에도 열 몇 가지의 시계 있어요. 여기 뭐 이건 단 하나겠네요, 그러면. 네, 마리 그리고 이 앙투아네트. 마리 앙투아네트는 제 책에도 되게 길게 써 있어요. 근데 마리 앙투아네트를 위해서 마리 앙투아네트의 팬이 브레게에 가서 왕비를 직접 만든 위한 거예요? 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시계를 제작한 지 몇 년 안 돼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셨고. 시계가 조금 네. 무서운 시계네요. 근데 이게 정말 굉장한 스토리가 있는 시계고요. 책을 보시면 되게 그러니까 이게 한편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은경 기자의 시계 남자를 말한다 책을 보니까 정말 그런 스토리가 되게 많아서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시계 브랜드에서도 그걸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서 홍보를 하기도 하지만 시계에 관련된 시계 역사가 몇백 년이니까 시계에 관련된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책에 넣으면 사람들이 시계를 좀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뭐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좋은 시계만 끼고 다닐 게 아니라 네. 이 책을 읽고 시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처럼 이런 좋은 시계 끼고 다니는데. 그리고 이 시계는 아, 참 이 시계를 제가 자료를 드린 이유가 제 책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계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네.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읽다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 시계 커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다 박정희 대통령 네, 시계. 그러니까 이거랑 다르지만 제가 파테클립 제네바에 있는 파테클립 뮤지엄 갔을 때 전 세계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더메이드 했었던 시계들을 모아놓은 섹션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계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던 터라 그 박물관에 방문했을 때 이런 시계들을 보면서 아,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 시계가 세상에 나왔다면,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다면 저런 모양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책에는 미처 싫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왜냐면 회중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뚜껑이 있는, 이런 커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커버를 딱 열면 자기 사진이 나오는 거냐? 네, 커버를 열면 있거나 아니면 커버 자체에 그 이렇게 뚜껑 자체에. 초상화가 있거나. 그러니까 결국 이 뭐 그 책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시계를 못 받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쵸, 김재규 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께서 이렇게 그분이 발주한 시계잖아요. 그분이 발주해놓고 시계 오기 전에 네. 그런 일을 벌이셨군요. 그리고 바로 참, 시계가 제작이 그쯤에 참 그렇군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계를 봤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계인데 네. 이게 라도하고 이건 뭡니까? 론진이요. 론진. 이 시계들은 그리 비싸지 않다고 들었어요. 100만 원대 이하. 이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이렇게 조금 저렴하신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시계를, 그러니까 이 시계 역시도 라도 시계거든요. 네. 지금은 단종된 모델인데. 근데 옛날에 라도 네, 유명했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나오기 시절 전부터, 네. 대통령 후보 나오기 전부터 그냥 항상 이렇게 시계 보시고 똑같은 시계를 차시는데 되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근데 주간조선에서도 약간 정치인의 시계 기사를 저보고 써달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어느 날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나도 아닐까? 나도 같아. 귀에 네. 말해주는 그 누굴까? 뭔가- 시계의 정령? 그러니까 정말 어느 날 정말 저도 되게 궁금했지만 아 이건 넣지 마 기사에 못 넣겠구나 싶었는데 라도가 아닐까 라도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 네이버 말고 구글 있잖아요. 네. 구글 그 월드와이드 거기에서 다 검색을 했더니 라도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라도 본사에 이 시계가 맞냐 그랬더니 딱 레퍼런스 넘버랑 당시 판매 가격 얼마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대통령 선거하시고 요즘에는 옆에 있는 론진을 끼시거든요. 론진 이것도 가격이 론진 저게 금이 아니라 도금이에요. 도금이에요? 네.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저것도 100만 원, 그 당시에 100만 원이 안 하던 시계였을 거고 또 이 두 시계의 공통점은 둘 다 스와치 그룹이에요. 그런데 스와치 그룹이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OEM 방식으로 제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정치인들 지난번에 그러면 시계를 네. 많이 이제 썼어요? 네, 주간조선 같은 그 전에 시사잡지. 그러면 그 다른 정치인들하고 비교해서 박근혜 대통령 시계가 가격이 좀 어떤가요? 저는 뭐 기사에 항상 나오는 것처럼 막 소박하시고 국산품 애용하시고 그 컨셉과 딱 맞는 시계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항상 저 론진 시계를 이렇게 차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명품
옷 같은 거. 네. 우리나라 그 왜 진짜 그 가방 이런 거 좀 들어주셨으면 세계적으로 그런 생각이 네. 어쨌든 소박하신 네. 박근혜 대통령. 야 이게 북한은 그러니까 오메가를 그냥 확 뿌리는 그런 김정일, 김일성, 네. 김정일, 네. 김정은이 사랑하는 오메가인데 네. 야 북한은 왜 이렇게 오메가를 사랑할까요? 오메가가 정말 그렇게 좋은 시기라면서요. 우주 뭐 갈 네. 때도 네. 달나라 갈 때도 오메가가 채택되고 네. 이게 지금 이 스위스가 네. 중립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교를 맺고 있잖아요, 북한과. 그래서 이걸 그리고 그 김정은도 거기 가서 공부하고 김일성이 그 북한을 그러니까 그는 독립운동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그 당시 일제 시대 이럴 때 장군이던 시절에 친구와 시계에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계는 오히려 좀 더 부각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더 시계를 지금 좋아하죠. 이거도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북한에 갈 수는 없지만 북한 장마당에 가면 장마당이 시장이잖아요. 네. 시장에 가면 수령님께서 주신 이 시계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대요. 근데 북한이 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 시계는 네. 이런 시계가 지금 이게 뭐 금요일 10 날짜까지 나오는 이게 데이데이트예요. 그러니까 요일과 날짜가 나오니까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데이데이트 모델인데 지금 오메가가 한글로도 되네. 오더메이드를 한 오더를. 거죠. 이게 그럼 한 얼마 정도 해요? 역시 이거 가격은 모르고 이게 비쌀 텐데. 북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아주 좀 막강하던 시절 그들끼리의 자기네들끼리 권력을 공고하던 시절에는 장마당에 이 시계를 내다 팔 수도 없었고 여기 책을 보면 이 시계를 훔쳐가지도 못했대요. 도둑이 들어도. 근데 지금은 뭐 장마당에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제가 알기로 예전에 그 예물시계로 오메가도 많이 하고 해서 이것도 보통 가격이 아닐 거예요. 아마. 가격이 상당히 비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 이름 새겨진 시계가 저한테 하나 있거든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 이제 그 청와대에 있어가지고 그때 방문했는데 시계 하나 주는데 되게 그냥 우리나라 시계 굉장히 싼 거예요. 몇만 원밖에 안 하는. 근데 김일성은 그냥 통이 크네요. 그냥 오메가를 그냥 확. 그냥. 근데 뭐 혁명의 영웅들이나 뭐 이런 저는 체제의 공을 혁명의 세운 영웅이 아니에요. 체제의 공을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시계는 그렇게 비싸 비싸지 보이지 않는 않아요? 게 이거는 다 금이 아닐 것 같고요. 그냥 금으로 된 그냥 시계가 따로 있어요. 단체로 그냥 주문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을 정말 많이 세운 사람한테는 금시계, 그 아. 밑에는 저런 스틸일 거예요. 그런 시계라고 하더라고요. 시계 이야기는 정말 끝도 없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유명한 그 박람회가 세계 박람회가 두 군데라고 지금 책에 나와 있던데. 네, 바젤과 바젤하고. 제네바에서 열리는. 네. 그러다가 이제 아시아에서 홍콩 워치스 앤 원더스 작년 가을에 처음 열렸어요. 그 열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건 그냥 아시아의 SIHH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IHH는 책에도 나와 있듯이 리치먼트 그룹 위주로 진행되는 시계 박람회고 고급 시계 박람회인데 그 박람회를 홍콩에 와서 한 번 더 여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아 고객들이 그만큼 많아졌고 중국인들이 비싼 시계를 많이 사는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그들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고요. SIHH와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SIH에서는 시계가 거의 바로 구매할 수도 없고 또한 뭐 이렇게 거의 그냥 신기술이나 이런 걸 소개해주는 이벤트라면 여기서는 이 이벤트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공개가 됐고 이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홍콩에 있는 주요 브랜드 부틱에 여기에 소개된 시계들이 바로 깔리면서 고객들이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작년에 은근히 시계가 많이 판매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스위스까지 가는 거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대륙 기질이 있어서요. 자기네 위주로 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바젤월드에서도 지난해부터 중국어로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영어로 하면 그냥 가서 듣고 이러는데 중국인들은 자기네 위주로 해주는 거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면서 그게 또 나름 구매나 이런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 명품 브랜드들도 다 그렇지만 시계 브랜드 역시도 중국인의 손목에 채워지기 위해서 엄청.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스위스 가는 건 너무 멀고 힘든데 시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홍콩 여기 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여긴 좀 브랜드가 좀 한정돼 한정돼. 있고 한정이라도 뭐 그래도 시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보통 언제? 9월 말 작년에는 9월 말에 열렸었거든요. 매년 여기도 열릴 예정인가요?
네, 지금 근데 말이 되게 많아요. 뭐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 매년 열릴 것인가, 뭐 그다음에 아니면 스위스에서 반, 홍콩에서 반 열릴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럼 상태인 것 어쨌든 같아요. 자기가 뉴스를 잘 보고 있다가 네. 뭐 이렇게 가고 싶은 거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홍콩에서 이렇게 열리는데 아시아 국가들, 그 지금 사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그 세계 수출국들인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제품이 없지 않나요? 네, 그리고 특히 SIHH는 정통 스위스에서도 스위스 가장 비싼 브랜드들, 까르띠에부터 시작해서 뭐 바쉐론 콘스탄틴, 뭐 거의 제일 뭐, 비싼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근데 일본도 아까 말했던 세이코 뭐 네. 그런 거 정도 있고 걔네도 진짜 없네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당연히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90년대 초반에 그 삼성전자 그 보도자료 쓰는 일을 제가 한 몇 년 했어요. 그 제일기획에서 그 PR팀에서 그랬는데 그때 한 90년대 중반 정도에 삼성에서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스위스 브랜드를 사갖고 와서 정말 한국을 스위스 시계 국가로 만들어 본다고 삼성에서 굉장히 그때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그 보도자료도 내가 막 쓰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슬그머니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계를 만드는 게 그게 쉽지가 않나 봐요. 사람들이 이 작은 다이얼 안에 스위스 메이드라고 적혀 있는 그 의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의미는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영국, 이태리, 아까 말씀드렸던 파네라이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 브랜드지만 스위스 메이드가 찍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스위스 메이드가 주는 상징성.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대중적인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예를 들어 뭐 휴대전화처럼 막 팔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약간 좀 근데 한계가 지금 많지 않아서. 우리나라 로만손도 스위스 메이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브랜드잖아요. 로만손 그래도 제법 네, 어느 정도 로만손도 현재 되게 많이 약진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 얼마 후에는 우림 FMG라고 파텍 필립이랑 쇼파드 등을 수입해서 보급하던 회사가 있어요. 되게 큰 시계 이렇게 유통회사인데 거기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시계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지만 스위스 메이드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한국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국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그럼 조금 기대해봐도 키우시려고 되겠네요. 하는 것 같아요. 네. 스위스 메이드라는 건 스위스에 있는 그 무브먼트를 갖고 온다는 건가요? 아니요, 스위스 메이드는 조건이 있어요. 무브먼트 부품의 가격이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부품에 들어간, 그러니까 부품 가격이 얼마 이상이 스위스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또 스위스에서 조립해야 하며, 스위스인이 감수한 제품이라는 아예 법적으로 스위스 메이드를 붙일 수 있는 법령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걸 지키면서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디자인만 하고? 스위스 내에 있는 그 우림과 계약한 회사에서 무브먼 그 디자인을 갖고 제작을 하는 거죠. 로만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만손도 아마 스위스 메이드 제품은 그렇게 할 거예요. 스위스에서 메이드 조립한 제품은? 무브먼트. 그리고 시계 전체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따라야지만 스위스 메이드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시계하면 스위스라는 거는 정말 딱 그냥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그게 없어지기는, 그걸 아성을 무너뜨리는 건 힘들겠네요. 약간 시계의 그냥 세상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앞으로도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앞으로 뭐 어떤, 전에 보니까 뭐 LG 같은 데 초청되셔가지고 강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럭셔리를 알아야 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초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는 시계에 대해서 비싼 물건, 뭐 사치품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시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유럽의 역사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시계를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다가가고도 싶고요. 또 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의 뭐 금속공예과나 뭐 이런 관련 분들이 그러니까 학과가 많은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왜냐면 주얼리나 이런 것과 시계는 또 약간 연관 분야이기 때문에 시계의 매력과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의 패션의 완성이 시계라고 하지만 네. 여자들도 이제 시계에 좀 신경 많이 이제 앞으로 좀 네. 쓰는 게 좋겠네요. 팔찌 주렁주렁보다 이런 시계 네. 하나? 근데 여자들은 사실 오토매틱 시계를 좀 어려워하기는 해요. 이렇게 좀 기계식 시계니까 다루기가 어렵긴 하지만 요즘은 브랜드에서
오토매틱 여자를 위한 오토매틱 시계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저는 근데 어느 정도 시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쿼츠를 산 이유가 정말 편해요. 그리고 시계의 가장 큰 조건은 예뻐야 돼요. 모든 맞아요. 물건이나 모든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가격, 뭐 역사적 가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쁜 게 그냥 내 눈에 예쁜 게 좋은 시계라고 생각하고요. 그 뭐 시계가 이제 남자를 말하지만 우린 또 여자고 네. 여자들이 패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자들도 그럼 시계를 앞으로 하나 정도 끼워주면서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소개팅을 나갔는데 여자가 맨날 이제 시간 궁금해서 핸드폰을 들여보고 있는 여자와 되게 좀 그 여자와 어울릴 만한 예쁘장한 시계를 보면 이렇게 시계를 보는 여자의 두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 시계 좀 들려주세요. 오늘 진짜 그 이인경 기자하고 막 얘기하는데 이게 무궁무진하네요. 계속 얘기 나누고 싶은데 하여간 앞으로 이제 시계 남자를 말하다 네. 이 책이 앞으로 정말 보니까 이 책이 거의 사전처럼 얘기도 많지만 굉장히 정말 읽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 내장도 거의 이게 칼라로 다 돼 있어가지고 네. 종이도 굉장히 좋고 아주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보내주고 싶고요. 하여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책도 잘 되고 앞으로 시계 컨설턴트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품격을 높이는데 계속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3월 20일 날은 최현정 선으로 그러니까 성형하지 않고 손으로 어떻게 얼굴을 뭐 작게 만든다는데 꼭 봐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도 많이 봐주시고요. 북TV 365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